어머니, 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1446년 3월 경복궁 수양대군의 저택, 52세의 한 여인이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왕비가 된 그날 친정아버지는 영모죄로 처형당했고 그녀 자신도 폐비 직전까지 갔습니다. 14살의 왕가로 시집와 52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녀의 몸은 단 한 번도 쉬지 못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의 아내 소원왕후 심씨, 과연 이 여인은 행복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446년 3월 24일 한양 수양대군의 사저. 봄 기운이 완연한 날이었지만 그 집안은 통곡으로 가득했습니다. 52세의 소원왕후 심씨가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침상 곁에는 남편 세종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53세의 왕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내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중전. 세종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9년 전 그가 왕이 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여인은 단 하루도 왕비의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세자 문종이 서 있었습니다. 32세의 세자는 이미 며칠째 식사를 거르고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뚝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연비, 자신의 살을 태워 어머니의 쾌유를 빌었던 흔적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수양대군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9세의 수양대군은 평소 강인한 모습으로 유명했지만 이날만큼은 어린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소원왕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남편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마마.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제가 왕비로서의 책무를 다했습니까? 세종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그러하오. 당신은 이 나라 최고의 왕비였소. 나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소. 소원왕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 그녀가 목숨 걸고 낳았던 아들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은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거라. 서로 해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방 밖에는 승려들이 줄지어 앉아 연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긴급히 불러 모은 승려들이었습니다. 2주 전인 3월 10일 왕후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세종은 즉시 전국의 죄수들을 방면했습니다. 산천초목에 기도를 올리고 승려들에게 불사를 명했습니다. 왕후의 병에 감응하게 하라. 하지만 소원왕후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그녀는 너무 많은 슬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1444년 어머니 사만국 대부인 안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해 말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이 겨우 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445년 일곱째 아들 평원대군이 19세의 천연두로 사망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어머니와 두 아들을 잃은 충격, 그것이 소원왕후의 건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중전, 세종의 비명 같은 외침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소원왕후의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1446년 3월 24일 조선 4대 왕 세종의 왕비 소원왕후 심씨는 5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왕비로 지낸 시간은 29년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팔남 2녀. 조선 역사상 한 왕비가 낳은 적자로는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이면에는 한 여성의 처절한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왕비 즉위식에도 임신 8개월이었고 친정아버지가 처형당하던 날도 임신 중이었으며 한성대화제를 진압 지휘할 때도 만삭의 몸이었던 여인. 언제나 임신해 있었고 언제나 아이를 낳고 있었던 여인. 소원왕후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14살의 왕가로 시집온 소녀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08년 조선 건국 1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한양 양주목 어느 저택에서 혼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14세 소녀 심씨, 신랑은 12세 소년 충녕군이었습니다. 신부 심씨는 청송 심씨 가문의 장녀였습니다. 1395년 음력 9월 28일 태어난 그녀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심덕부는 고려 말의 재상이자 조선의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심호는 심덕부의 넷째 아들로 조선 조정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영돈령 부사 안천보의 딸 안씨였습니다. 청송 심씨 가문은 이미 왕실과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심씨의 숙부 심종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딸 경선공주와 혼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씨가 태종의 셋째 아들 충녕군과 혼인함으로써 청송 심씨는 2대에 걸쳐 왕실과 겹사돈을 맺게 되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신방에 들어간 어린 부부, 14살 소녀와 12살 소녀는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충녕군, 예, 옹주. 둘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신부 심씨는 경숙 옹주로 봉해졌습니다. 신랑 충녕군은 원래 이름이 이도였습니다. 태종의 셋째 아들이었던 그는 왕위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세자는 첫째 양녕대군이었습니다. 아무도 충녕군이 왕이 되리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경숙옹주 역시 자신이 왕비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부부는 금슬이 좋았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후는 나면서부터 정숙하고 완만하여 오직 덕을 행하였다. 소원 왕후의 타고난 성품이 평온하고 인자했다는 뜻입니다. 1412년 17세가 된 심씨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정소공주였습니다. 태종의 첫 손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온 궁궐이 기뻐했습니다. 정소공주는 총명하고 슬기로워 모든 어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414년 심씨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문종이 되는 왕자였습니다. 충녕군 부부는 기뻐했습니다. 태종도 손자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1417년 심씨는 또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과 둘째 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훗날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이었고 둘째 딸은 정의공주였습니다. 심씨는 출산을 거듭할수록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이를 잘 낳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1417년 충녕군이 충녕대군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심씨도 삼한국 대부인으로 봉해졌습니다. 신분이 한 단계 올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범한 대군 가족의 삶이었습니다. 1418년 음력 9월 심씨는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안평대군이 되는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전인 1418년 8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 태종이 갑자기 왕위를 물려준 것입니다. 장남 양녕대군이 폐세자되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만에 충녕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4대 왕 세종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때 심씨의 나이 24세였습니다. 1418년 음력 6월 남편이 세자가 되면서 심씨는 왕세자빈이 되어 경빈으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음력 8월 남편이 왕이 되면서 심씨는 왕비가 되어 공비로 책봉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대군 부인에서 세자빈을 거쳐 왕비가 된 것입니다. 왕비 즉위식 날 심씨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무거운 왕비의 예복을 입고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날 그녀의 뱃속에는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세종 즉위 한 달 후인 음력 9월에 태어났습니다. 24세에 갑자기 조선의 왕비가 된 심씨.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영광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왕비가 된 그날부터 그녀의 친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심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곧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을, 자신이 폐비 직전까지 가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평생이 출산과 상실로 점철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1418년 음력 8월 11일 세종이 즉위했습니다. 소원왕후의 아버지 심호는 즉시 영의정에 임명되었습니다. 정일품 영의정, 신하 중 최고의 관직이었습니다. 국왕의 장인이 된 심혼에게 주어진 예우였습니다. 당시 실권자는 상왕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은 직접 사위 세종을 왕위에 앉혔고 장인 심혼을 영의정에 앉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영광이었습니다. 심혼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송을 나왔습니다. 세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혼은 임금의 장인으로 나이 52 못되어 수상의 지위에 오르게 되니 영광과 세도가 혁혁하여 이날 전송 나온 사람으로 장안이 거의 비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태종은 외척의 발호를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가인 여흥민 씨 가문도 숙청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사위의 장인 심 씨 가문 차례였습니다. 1418년 음력 10월 시몬이 명나라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사은사로 세종의 즉위를 명나라 황제에게 고하고 승인받는 임무를 마친 것입니다. 시몬은 국경을 넘어 평안북도 의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영모 사건에 연루되었다. 강상인의 옥사였습니다. 강상인은 군사 업무를 세종에게만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태종은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상황을 모욕했으며 왕명 없이 함부로 군을 움직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 시몬을 연결시켰습니다. 시몬의 동생 심정이 병조판서 박습에게 불만을 토로했던 일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군국의 대사를 상황이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 박습이 이 말을 태종에게 고했습니다. 태종은 경노했습니다. 영모다. 시몬과 심정 형제는 즉시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의주에 도착한 시몬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명나라를 다녀온 국가의 사신이 국경을 넘자마자 역적이 되어 사약을 받은 것입니다. 1418년 음력 10월 20일 시몬은 의주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나이 44세였습니다. 세종이 즉위한 지 불과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소원왕후가 왕비가 된 지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소원왕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넷째 아들 이명대군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만삭도 아니고 임신 초기나 중기였을 것입니다. 친정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는 소식을 들은 24세 왕비. 그녀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친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시몬과 숙부 심정은 사형당했습니다. 어머니 안씨와 친족들은 모두 관비로 전락했습니다. 천민이 된 것입니다. 소원왕후의 동생들, 시몬의 아들들도 모두 천민이 되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소원왕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죄인의 딸은 왕비가 될 수 없다. 폐비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원왕후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즉위한 지 2달밖에 안 된 신임 왕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태종이 실권자였습니다. 그 태종이 친정을 멸문시킨 것입니다. 소원왕후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울어야 했을까요? 항의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침묵해야 했을까요? 다행히 태종이 직접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도 딸이 후비가 된 일이 옛날에도 있었다. 형률로도 연좌에 해당되지 않는다. 태종은 폐비론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소원왕후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오. 하지만 그 말이 소원왕후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신의 친정을 멸문시킨 시아버지가 건네는 위로를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소원왕후가 폐비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내조의 공이 컸습니다. 둘째, 이미 왕자를 2명 낳았습니다. 셋째, 당시 안평대군을 임신 중이었습니다. 임신한 왕비를 폐위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원왕후는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친정은 영원히 복권되지 못했습니다. 세종 재위 32년 동안 장인 시몬은 신원되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소원왕후의 친정은 아들 문종이 즉위한 후에야 겨우 복권되었습니다. 1450년 소원왕후가 죽은 지 4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왕비가 된 소원왕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출산이었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어야 했습니다. 적자를 많이 낳아야 했습니다. 소원왕후는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1412년 정소공주 출산 이후 그녀는 쉬지 않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1414년 문종, 1417년 수양대군과 정의공주, 1418년 안평대군, 1420년경 이명대군, 1425년경 광평대군, 1426년경 금성대군, 1427년경 평원대군, 1441년 영흥대군, 총 8남 2녀 10명의 자녀였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한 왕비가 낳은 적자로는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적자를 가장 많이 낳은 왕은 태조와 세종이었습니다. 둘 다 8명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태조는 2명의 왕비에게서 낳았고 세종은 오직 소원왕후 1명에게서만 8명을 낳았습니다.
소원왕후의 출산 기록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임신해 있었습니다. 1418년 왕비 즉위식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을 뱃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1418년 친정아버지 시몬 처형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명대군을 임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1426년 한성 대화제 진압 지휘 만삭이었습니다. 금성대군 출산 약 1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1426년 음력 4월 9일이었습니다. 한성에 큰 불이 났습니다. 종묘와 창덕궁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세종은 급히 피신했습니다. 그때 소원왕후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문무백관에게 전교를 내렸습니다. 종묘와 창덕궁 구제에 힘쓸 것을 명한다. 만삭의 몸으로 화재 진압을 지휘한 것입니다. 당시 정승황후는 세종이 아니라 소원왕후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왕비의 위기 대처 능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소원왕후는 왜 이렇게 많이 임신해 있었을까요? 세종의 요구였을까요? 아니면 왕실의 압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 자신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마도 모든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첫째, 친정이 몰락한 상황에서 왕비 자리를 지키려면 출산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세종은 후궁이 많았고 자녀가 필요했습니다. 셋째, 조선 왕실의 관습상 적자가 많아야 했습니다. 세종은 소원왕후 외에 10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총 11명의 여성과의 사이에서 18남 4녀 22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중 소원왕후가 낳은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특히 세종이 처음으로 후궁 소생왕자를 얻은 것은 1425년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소원왕후 소생왕자는 이미 5명이었습니다.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 이명대군, 광평대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원왕후는 금성대군을 임신 중이었습니다. 세종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은 후궁은 신빈 김씨였습니다. 신빈 김씨는 자녀를 8명이나 낳았습니다. 소원왕후 다음으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소원왕후는 신빈 김씨와 별다른 잡음 없이 지냈습니다. 오히려 신빈 김씨에게 차남 수양대군과 막내 아들 영흥대군의 양육을 맡길 정도였습니다. 신빈 김씨는 수양대군이 태어난 직후 그의 유모가 되었고 나중에는 영흥대군의 유모가 되었습니다. 소원왕후는 후궁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내명부를 안정적으로 통솔했습니다. 세종 때의 내명부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안정적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왕비와 후궁 간의 갈등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원왕후가 투기하지 않는 덕을 지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친정이 없는 왕비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을까요? 소원왕후의 건강은 어땠을까요? 17세부터 46세까지 약 30년간 10번의 출산, 평균 3년에 한 번꼴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조선시대 의학 수준을 고려하면 엄청난 위험 부담이었습니다. 출산 시 산모 사망률이 높았던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소원왕후의 큰며느리 현덕왕후 권씨는 단종을 낳고 3일 만에 산후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소원왕후는 그 모든 출산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임신과 출산은 그녀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피곤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몸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왕비로서의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424년 음력 2월 25일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원왕후의 첫째 딸 정소공주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나이 겨우 13세였습니다. 천연두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정소공주는 태종의 첫 손녀였습니다. 할아버지 태종을 비롯하여 왕실의 모든 어른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성품이 총명하고 슬기로워 모두가 기대를 걸었던 공주였습니다. 그런 딸이 13세에 죽었습니다. 소원왕후는 통곡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식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세종도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슬픔을 오래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국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원왕후는 혼자 슬픔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8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1427년 또 다른 슬픔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남 문종이 13세의 세자빈을 맞이했습니다. 상호군 김오문의 딸 김씨였습니다. 하지만 세자빈 김씨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문종의 총애를 얻기 위해 온갖 미신적인 술법을 썼습니다. 방중술까지 배웠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원왕후와 세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1429년 김씨는 패출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도 안 되어 쫓겨난 것입니다. 1433년 문종은 두 번째 세자빈을 맞이했습니다. 종부 소윤 봉효의 딸 봉씨였습니다. 하지만 봉씨는 김씨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봉씨는 시도 때도 없이 음주를 했습니다. 음식을 몰래 숨겨두고 먹는 식탐을 부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궁녀 소쌍과 동성애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원왕후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녀는 봉씨를 몇 차례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봉씨는 행실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1436년 봉씨도 결국 패출되었습니다. 소원왕후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장남이 두 번이나 세자빈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를 직접 교육하고 타일렀지만 실패했습니다. 왕비로서, 시어머니로서 자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1436년 문종은 세 번째 세자빈을 맞이했습니다. 원래 후궁이었던 권씨였습니다. 권전의 딸로 1431년 동궁의 후궁으로 입궁했었습니다. 봉씨가 패출된 후 세자빈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훗날 현덕왕후가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권씨는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소원왕후도 안심했습니다. 1441년 권씨가 임신했습니다. 왕실은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원손이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음력 7월 23일 권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단종이 되는 왕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권씨는 출산 3일 후 산후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소원왕후는 또다시 비탄에 빠졌습니다. 손자는 태어났지만 며느리는 죽었습니다. 1439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넷째 아들 이명대군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명대군은 궁녀들과 사통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세종은 관련자들을 처벌했습니다. 이명대군의 직첩까지 빼앗았습니다. 이 사건은 소원왕후가 직접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명대군의 유모를 통해 이 일을 전달받았고 세종에게 알렸습니다. 어머니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식의 비행을 직접 남편에게 고해야 했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소원왕후는 후궁들의 동태도 자녀들의 행동도 항상 주시했습니다. 내명부를 관리하는 것이 왕비의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임무는 때로 너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를 패출시켜야 했고 아들의 비행을 고발해야 했고 또 다른 며느리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소원왕후는 과연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 있었을까요? 1444년 소원왕후는 50세가 되었습니다. 그 해는 그녀에게 지옥과 같은 해였습니다. 그해 어느 날 어머니 사만국 대부인 안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원왕후의 어머니 안씨는 1418년 남편 시몬이 처형당한 후 관비로 전락했습니다. 며느리인 왕비가 살아있는데도 천민 신분이 되었습니다. 1426년 세종이 어머니 안씨와 가족들을 천안에서 제명하고 직첩을 복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시몬은 끝내 신혼되지 못했습니다. 안씨는 그 한을 품고 살다가 144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원왕후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50세 왕비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친정이 멸문당한 후 어머니만이 유일한 친정 식구였습니다. 그 어머니마저 떠난 것입니다.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444년 말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이 병에 걸렸습니다. 광평대군은 1425년경 태어나 이때 약 20세였습니다. 젊고 건강해 보였던 아들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소원왕후는 아들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광평대군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악화되었습니다. 1444년 말 광평대군은 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원왕후는 또다시 자식을 잃었습니다. 30대의 딸을 잃었고 이제 50대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왜 제 자식이? 왜 저보다 먼저? 소원왕후의 통곡이 궁궐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45년 일곱째 아들 평원대군이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평원대군은 1427년경 태어나 이때 약 19세였습니다. 천연두는 당시 불치병이었습니다.
소원왕후는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기도는 소용없었습니다. 1445년 평원대군은 1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평대군이 죽고 불과 몇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어머니와 두 아들을 잃은 소원왕후.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50세 여인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평생 10명의 자녀를 낳고 친정의 멸문을 겪고 며느리들의 파문을 겪고 이제 자식들의 죽음까지 연이어 겪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입니까? 소원왕후는 울먹였습니다. 세종도 괴로워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많은 슬픔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불교에 더욱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려들을 불러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죽은 자식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려 했습니다. 소원왕후도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법당을 방문하고 석탑을 조성했습니다. 승려들과 함께 불법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집현전 학자들이 반발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입니다. 왕실이 불교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사를 계속했습니다. 짐이 부처를 좋아한다. 세종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면 신하들의 반대쯤은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소원왕후는 남편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1445년 이후 소원왕후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연이은 슬픔이 그녀의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평생의 출산으로 약해진 몸, 거기에 정신적 충격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그녀는 자주 병에 걸렸습니다. 궁궐 밖으로 피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걱정했습니다. 중전, 몸조리를 잘하시오. 하지만 소원왕후는 왕비의 임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내명부를 관리하고 의식에 참여하고 왕실을 돌봤습니다. 쉴 수 없었습니다. 왕비는 쉬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1445년이 지나고 1446년이 왔습니다. 소원왕후 생애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1446년 3월 10일 소원왕후가 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이었습니다. 조금 쉬면 나을 것입니다. 소원왕후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병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세종은 즉각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국의 죄수들을 방면했습니다. 산천초목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승려들을 불러 불사를 명했습니다. 왕후의 병에 감응하게 하라. 궁궐 안팎이 술렁이었습니다. 왕후가 위중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세자 문종은 침식을 잊었습니다. 밤낮으로 어머니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다른 대군들도 궁궐로 달려왔습니다. 수양대군, 안평대군, 금성대군, 영흥대군, 소원왕후의 아들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3월 중순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소원왕후는 거의 의식을 잃었습니다. 세종은 절망했습니다. 어떻게든 왕후를 살려야 한다. 아들들은 연비를 행했습니다. 자신의 팔뚝을 향불로 지졌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어머니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문종의 팔뚝에, 수양대군의 팔뚝에, 안평대군의 팔뚝에 화상 자국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소원왕후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월 20일 소원왕후는 간헐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남편, 아들들, 며느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마마, 대군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왜 이리 근심스러운 얼굴들을 하고 계십니까? 세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전, 괜찮소. 곧 나을 것이오. 소원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서로 우애 있게 지내거라. 특히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형제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7년 후 1453년 계유정난에서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을 죽이게 됩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소원왕후는 며느리들도 불렀습니다. 문종의 며느리들, 대군들의 부인들, 너희들, 시아버지와 남편을 잘 모시거라.
특히 수양대군의 부인 정의왕후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정의왕후는 소원왕후의 총애를 받았던 며느리였습니다. 3월 22일 소원왕후는 수양대군의 저택으로 옮겨졌습니다. 궁궐에서 죽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왕실에서는 궁궐 밖에서 임종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수양대군의 사저는 궁궐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소원왕후는 가마에 실려 그곳으로 갔습니다. 세종과 왕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수양대군의 저택에 도착한 소원왕후는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14살에 왕가로 시집왔습니다. 24살에 갑자기 왕비가 되었습니다. 친정은 멸문당했고 자신은 폐비 직전까지 갔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3명을 먼저 보냈습니다. 며느리들의 파문을 겪었고 아들의 비행을 고발해야 했습니다. 52년의 생애, 29년의 왕비 생활. 과연 행복했을까요? 3월 24일 새벽 소원왕후의 숨이 얕아졌습니다. 세종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중전, 가지 마시오. 하지만 소원왕후는 이미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446년 3월 24일 소원왕후 심씨는 수양대군의 저택에서 승하했습니다. 향년 52세였습니다. 왕비로 29년을 살았습니다. 중전, 중전. 세종의 비명 같은 외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자 문종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대군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조선 4대 왕 세종의 왕비 소원왕후 심씨의 생애가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 세종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소원왕후는 처음에 헌능에 안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불경을 만들어라. 수양대군이 주도하여 불경 편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불교는 이단입니다. 왕실이 불경을 편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를 위해 불경을 만들려 한다. 짐이 허락한다. 1447년 석보상절이 완성되었습니다.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가족 이야기를 한글로 번역한 책이었습니다. 세종은 석보상절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직접 월인천강지곡을 지었습니다. 석가의 공덕을 찬송하는 노래였습니다. 소원왕후를 추모하는 세종의 마음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1450년 세종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원왕후가 죽은 지 4년 만이었습니다. 세종은 아내 없이 4년을 더 살았지만 그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했습니다. 세종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짐을 왕후 곁에 묻어달라. 세종은 처음에 영릉에 안장되었습니다. 1469년 예종 때 영릉은 경기도 여주로 천장되었습니다. 소원왕후와 세종은 합장되었습니다. 영릉은 조선 최초의 합장릉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죽어서도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생전의 소원왕후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세종의 배려는 충분했을까요? 소원왕후의 친정복권은 문종대에 이루어졌습니다. 1450년 문종이 즉위하자 즉시 외조부 시몬의 직첩을 복원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지 4년, 외조부가 죽은 지 3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소원왕후는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조선시대 내내 최고의 왕비로 칭송받았습니다. 세종실록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왕후는 나면서부터 정숙하고 완만하여 오직 덕을 행하였다. 투기하는 마음이 없었으므로 태종께서 매양 나뭇가지가 늘어져 아래에까지 미치는 덕이 있다고 칭찬하셨다. 투기하지 않는 덕, 그것이 소원왕후의 최고 미덕으로 꼽혔습니다. 남편이 10명의 후궁을 두고 12명의 서자를 낳았는데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을까요? 소원왕후는 내명부를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왕비와 후궁 간에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세종 때의 내명부는 조선 역사상 가장 평화로웠다고 평가받습니다. 소원왕후의 공이었습니다. 소원왕후는 8남 2녀를 낳았습니다. 그중 문종과 세조는 왕이 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예술가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정의공주는 훈민정음 창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소원왕후의 자녀들은 모두 뛰어났습니다. 교육을 잘 받았고 재능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 중 일부는 비극적 운명을 맞았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에서 수양대군이 안평대군을 죽였습니다. 형제가 서로 죽이고 죽는 비극이었습니다. 소원왕후가 그토록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소원왕후가 살아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어머니에게 효자로 유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있었다면 감히 형제를 해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원왕후의 고향 청송은 그녀 덕분에 승격되었습니다. 1419년 청보군으로 승격되었고 1459년 세조 때 청송도호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세조는 어머니를 추모하며 고향의 격을 높인 것입니다. 청송도호부는 1895년까지 437년간 유지되었습니다. 소원왕후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여주 영릉에는 세종과 소원왕후가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릉은 합장되어 있지만 각자의 봉분이 있습니다. 난간석으로 둘러싸여 있고 병풍석은 없습니다. 조선 석실 제도의 모범이 되었던 릉입니다. 영릉을 찾는 사람들은 세종을 기억합니다. 한글을 만든 성군, 조선 최고의 왕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잠든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세종의 아내이기 전에 소원왕후는 한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14살의 왕가로 시집온 소녀, 24살에 갑자기 왕비가 된 여인, 친정이 멸문당하고 자신은 폐비 직전까지 간 왕비, 10명의 자녀를 낳고 그중 3명을 먼저 보낸 어머니, 29년간 왕비로 살다가 52세에 생을 마감한 여인. 과연 그녀는 행복했을까요? 역사는 그녀를 최고의 왕비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한 여성으로서의 그녀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녀가 남긴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강했을 것입니다. 버텨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슬펐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비의 임무를 끝까지 다했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조선 4대 왕 세종의 왕비 소원왕후 심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01년 10월 10일 궁궐 취선당. 떨리는 손으로 사약잔을 들어 올리는 여인이 있습니다. 38세, 한때 조선 최고 권력의 중심이었던 희빈장 씨입니다. 15년 전만 해도 중전의 자리에 있었던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은 26년 전 15살 소녀가 궁궐에 발을 들인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1701년 10월 10일 조선 궁궐 취선당에 차가운 침묵이 흐릅니다. 방 안에는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희빈장 씨, 나이 38세입니다. 한때 이 나라에서 가장 화려했던 여인, 왕의 총애를 독차지했던 여인, 중전의 자리까지 올랐던 여인이 지금 죄인이 되어 사약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관이 떨리는 손으로 사약상을 들고 들어옵니다. 붉은 빛이 도는 그 독약은 이 여인의 삶을 끝낼 마지막 물건입니다. 희빈장 씨는 사약잔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후회였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38년의 인생, 그중 26년을 궁궐에서 보낸 이 여인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15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686년 그녀는 소위에 책봉되었습니다. 1688년 그녀는 수기로 승격되었습니다. 1689년 그녀는 왕자를 낳았고 희빈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중인 출신 서녀가 이토록 높은 자리에 오른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사랑을 받았고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남인 세력이 그녀를 지지했고 그녀의 아들은 원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심지어 정비였던 인현왕후 민씨가 폐출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왕이 정비를 폐위시키고 후궁의 아들을 원자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왕조 역사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694년 갑술한국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폐출되었던 인현왕후 민씨가 다시 중전으로 복위되었고 희빈 장씨는 다시 후궁의 신분으로 내려앉았습니다. 5년간 누렸던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후인 1701년 복위된 인현왕후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34세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궁녀들이 고변했습니다. 희빈 장씨가 무당을 불러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신당이 발견되었고 저주 인형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해 보였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빈 장씨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오빠 장희재도 붙잡혀왔습니다. 친정 세력이 몰락했습니다.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701년 10월 8일 사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틀 후인 10월 10일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녀의 아들 13세의 원자가 아버지 숙종에게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한치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26년 전 15살의 나이로 궁궐에 들어왔던 그 소녀는 이제 38세가 되어 사약을 마셔야 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희빈 장씨는 천천히 사약잔을 들어 올립니다.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15살에 처음 왕을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을까요? 22살에 처음 왕의 승언을 입었던 그날을 기억했을까요? 30살에 아들을 낳고 희빈이 되었던 그 순간의 기쁨을 회상했을까요? 아니면 5년 동안 누렸던 권력의 달콤함을 그리워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자신을 이렇게 만든 그 사람, 한때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을 원망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는 그녀의 마지막 심정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녀가 사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이 여인은 정말 악녀였을까요? 역사는 그녀를 요불하고 기록했습니다. 왕을 현혹시킨 여인, 저주를 일삼은 마녀, 권력에 눈이 먼 악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15살의 나이로 궁궐에 들어간 그 소녀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왕의 승언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 죄였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악인은 누구였을까요? 이 비극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26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675년 15살 소녀가 처음 궁궐에 발을 들인 그날로 말입니다. 1701년에서 26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1675년 조선 한양의 어느 가을날입니다. 한 소녀가 궁궐 문을 들어섭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옥정, 나이는 15살입니다. 1659년에 태어난 이 소녀는 역관 장형의 서녀로 태어났습니다. 역관은 중인 계급에 속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양반도 아니고 상민도 아닌 어중간한 신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정녀가 아니라 서녀였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서얼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벼슬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중인 출신 서녀라는 것은 평생 낮은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궁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녀는 궁녀로 입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궁의 수습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당시 명성왕후 김씨의 처소에 배속되었습니다. 명성왕후는 현종의 계비였고 숙종의 생모였습니다. 15살 장옥정은 대왕 데뷔전에서 궁녀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궁녀의 삶은 고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옥정은 총명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궁중 예법을 익혔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말씨가 곱고 행동이 단정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운명적인 만남을 맞이합니다. 바로 왕 숙종을 만난 것입니다. 숙종은 1661년생으로 1674년에 14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1675년 당시 숙종은 15세였습니다. 장옥정과 동갑이었습니다. 어린 왕과 어린 궁녀 둘 다 15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위치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한 명은 조선의 왕이었고 한 명은 중인 출신 서녀 궁녀였습니다. 한 명은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자였고 한 명은 모든 것에 복종해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숙종이 대왕 데뷔전을 자주 찾았고 그곳에서 장옥정을 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젊은 왕의 눈에 총명하고 아름다운 궁녀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15살 소녀에게 왕의 관심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녀는 왕의 마음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거부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숙종에게는 이미 정비가 있었습니다. 인경왕후 김씨입니다. 1659년생으로 숙종과 동갑이었던 그녀는 1671년 숙종이 아직 왕세자였을 때 간택되었습니다. 둘 다 13세였습니다. 1674년 숙종이 즉위하면서 그녀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경왕후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사였습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후궁이라도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조선 왕실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1675년부터 1680년까지 5년 동안 장옥정은 궁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이 기간 동안 숙종과 어떤 관계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1680년에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해 11월 인경왕후 김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연두에 걸려 21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한 것입니다. 9년간 왕비로 있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숙종은 20세가 되었고 후사가 없었습니다. 새 왕비를 간택해야 했습니다. 1681년 새로운 왕비가 간택되었습니다. 여흥민씨 가문의 딸 민유중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후에 인현왕후로 불리게 됩니다. 1667년생으로 간택 당시 15세였습니다. 그녀는 명문가의 정녀였습니다. 서인 세력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왕실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새로운 왕비가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1681년 중요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숙종이 장옥정에게 승은을 내린 것입니다. 장옥정은 22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7년간의 궁녀 생활 끝에 그녀는 왕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왕비가 새로 들어온 바로 그 해의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장옥정은 기뻤을까요? 그녀는 이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15살에 궁에 들어와 22살의 왕의 승은을 입는 것, 이것은 그녀가 원한 일이었을까요? 역사는 그녀의 심정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때부터 그녀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6년 후 사약을 마시게 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5살에 궁에 들어온 중인 출신 서녀 궁녀가 22살의 왕의 후궁이 되고 30살의 희빈이 되고 38살의 사약을 마시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왕 숙종이었습니다. 1681년 장옥정은 22세가 되었고 왕의 승은을 입었습니다. 같은 해 새로 간택된 왕비 민씨는 15세였습니다. 7살 차이가 나는 두 여인이 같은 궁궐에서 숙종을 사이에 두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한 명은 정비였고 한 명은 후궁이었습니다. 한 명은 명문가 정녀였고 한 명은 중인 출신 서녀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씨 왕비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 진짜 권력은 왕의 총애에서 나왔습니다. 1686년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옥정이 소위에 책봉된 것입니다. 소위는 종사품 후궁의 품계입니다. 승은을 입은 지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그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27세가 되어 있었고 왕비 민씨는 20세였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택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후사가 없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1688년 장옥정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왕의 아이 원자를 임신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왕비가 7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동안 후궁이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궁궐은 술렁이었습니다. 남인 세력은 기뻐했습니다. 서인 세력은 긴장했습니다. 왕비 민씨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신보다 12살 많은 후궁이 왕자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같은 해 장옥정은 수건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임신과 함께 품계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수기로 다시 승격되었습니다. 수기는 종이품입니다.
후궁 중에서도 높은 품계였습니다. 장옥정은 빠르게 승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88년 10월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경종이라 불리게 될 왕자 윤이 태어난 것입니다. 숙종은 29세였고 장옥정은 30세였고 왕비 민씨는 22세였습니다. 아들을 낳은 것은 장옥정의 지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왕자를 낳은 어머니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한 상황에서 후궁이 아들을 낳으면 그 후궁의 권력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장옥정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왕은 그녀를 총애했습니다. 남인 세력은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유일한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서자였습니다. 왕비의 아들이 아니라 후궁의 아들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법도에 따르면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후궁의 아들이 왕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결정해야 했고 신하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서인 세력은 반대했습니다. 왕비 민씨는 서인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비가 아직 젊으니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을 주면 왕비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인 세력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왕자가 이미 태어났으니 원자로 책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사를 미루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논리였습니다. 장옥정의 친정, 그녀의 오빠 장희재가 남인 세력과 가까워졌습니다. 정치적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자를 둘러싼 권력 투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숙종은 고민했습니다. 아니, 고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장옥정을 총애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신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원자 책봉 문제는 그에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1689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기사왕국이라 불리는 정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서인 세력이 몰락하고 남인 세력이 집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동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의도적으로 만든 변화였습니다. 숙종은 서인을 제거하고 남인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남인이 집권하자마자 숙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씨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한 것입니다. 1689년 1월의 일이었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원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숙종은 왕비 민씨를 폐위시켰습니다. 1689년 5월의 일이었습니다. 폐위 이유는 무자와 질투였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고 후궁을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23세의 젊은 왕비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폐위된 것입니다. 8년간 왕비로 살았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폐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사가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이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장옥정은 희빈으로 책봉되었습니다. 희빈은 정일품 후궁입니다. 후궁 중 가장 높은 품계였습니다. 중인 출신 소녀가 15살에 궁녀로 들어온 소녀가 30세에 정일품 희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중전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왕비는 폐위되었고 그녀의 아들은 원자였고 그녀는 희빈이었습니다. 1689년은 장옥정 아니 희빈 장씨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 해이기도 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것과 몰락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1689년은 희빈 장씨에게 꿈같은 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특히 폐위된 왕비 민씨에게는 말입니다. 23세의 젊은 여인이 갑자기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8년간 왕비로 살았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폐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을 낳지 못한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후궁을 질투했다는 죄목도 붙었지만 이것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왕비가 후궁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민씨는 사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친정은 서인 세력이었는데 서인은 이미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를 지켜줄 정치적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폐비의 신분으로 외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3세 여인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5세의 왕비로 간택되었을 때의 기쁨을 떠올렸을까요? 왕을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이렇게 만든 왕을 원망했을까요? 반면 희빈장 씨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1689년 10월 그녀는 희빈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정일품 후궁 중 가장 높은 품계였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원자였습니다. 왕비는 없었고 그녀가 사실상 왕비의 역할을 했습니다. 남인 세력이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그녀의 오빠 장희재는 권력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장씨 일가는 번성했습니다. 15년 전 15살의 나이로 궁녀가 되었던 그 소녀는 이제 조선에서 가장 권력 있는 여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희빈장 씨는 적을 만들었습니다. 서인 세력은 그녀를 증오했습니다. 그들의 지지를 받던 민씨 왕비가 폐위되었기 때문입니다. 궁중에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인 출신 서녀가 감히 왕비의 자리까지 넘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감시당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비판받았습니다. 권력이 클수록 적도 많아지는 법이었습니다. 희빈장 씨는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지위가 얼마나 불안한지 깨닫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권력에 집착했을 것입니다. 권력을 놓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패비 민씨를 적대시했습니다. 민씨가 복이 될까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씨를 더 밀어내려 했을 것입니다. 한편 숙종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희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했습니다. 방해가 되던 왕비를 폐위시켰습니다.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정말 숙종은 장씨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왕권 강화를 위한 도구였을까요? 왕비를 폐위시키고 후궁을 높이는 것, 이것은 신하들에게 왕의 권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왕은 누구든 올릴 수 있고 누구든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장씨는 그 증명의 도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689년부터 1694년까지 5년간 희빈장 씨는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녀는 후궁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원자였습니다. 남인 세력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인 세력은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패비 민씨의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희빈장 씨를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희빈장 씨는 이 5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숙종의 총애를 계속 받으려 애썼을 것입니다. 아들의 지위를 지키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패비 민씨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숙종의 마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694년 갑자기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갑술한국이라 불리는 또 다른 정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다시 집권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숙종이 의도한 변화였습니다. 5년 전에 남인을 지지했던 그 왕이 이번에는 서인을 지지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인이 너무 강해져서였을까요? 왕권을 위협한다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장씨에게 실증을 느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정치판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그리고 1694년 4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숙종이 패비 민씨의 복위를 명한 것입니다. 5년 전 자신이 직접 폐위시켰던 그 왕비를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킨 것입니다. 민씨는 28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5년간 폐비로 살았던 그녀가 다시 왕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폐위된 왕비가 복위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희빈장 씨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5년간 누렸던 권력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분노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그녀는 다시 후궁의 신분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희빈이라는 품계는 유지했지만 이제 그 위에 중전민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5년 전 자신이 밀어낸 그 여인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더 높은 자리로 말입니다. 1694년 갑술왕국은 희빈장 씨에게 운명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삶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그녀는 사약을 마시게 됩니다. 만약 이 환국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민 씨가 복이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고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1694년 4월 인현왕후 민 씨가 복이 되었습니다. 28세가 된 그녀는 5년 만에 다시 중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복위 과정은 매우 신속했습니다. 갑술왕국이 일어나고 곧바로 복위가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숙종이 이미 계획했던 일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언제든 민 씨를 복위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5년 전 그녀를 폐위시킨 것도 숙종의 결정이었고 이번에 그녀를 복위시킨 것도 숙종의 결정이었습니다. 민 씨는 단지 왕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민 씨가 복위 되면서 궁중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시 정비가 생긴 것입니다. 희빈장 씨는 아무리 높은 품계의 후궁이라 해도 이제 왕비 아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5년간 사실상 중전의 역할을 했던 그녀에게 이것은 엄청난 추락이었습니다. 게다가 복위한 왕비는 다름 아닌 5년 전 자신이 밀어낸 바로 그 민 씨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위 하락이 아니라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희빈장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녀는 매일 인현왕후의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궁중의식에서 그녀 아래에 서야 했습니다. 예를 올려야 했습니다.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자신이 위였고 민 씨는 패비였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쌓여갔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원망이었을까요? 복수심이었을까요? 하지만 희빈장 씨에게도 위안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여전히 원자였습니다. 1688년에 태어난 유는 1694년 당시 6세였습니다. 원자 책봉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희빈장 씨에게 남은 마지막 권력의 근거였습니다. 인현왕후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 그녀의 아들이 다음 왕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희빈장 씨가 버틸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28세로 젊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왕자를 낳는다면 상황은 또 바뀔 것이었습니다. 적자가 서자보다 우선이었으니까요. 인현왕후가 아들을 낳으면 원자 윤의 지위도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희빈장 씨는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불안했을 것입니다. 1694년부터 1701년까지 7년간 희빈장 씨와 인현왕후는 같은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 여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5년 전의 굴욕을 잊지 않았을 것이고 한 명은 지금의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두 여인 모두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행의 원인은 같은 사람 바로 숙종이었습니다. 숙종은 이 7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는 두 여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인현왕후를 복위시켰지만 원자의 지위는 유지시켰습니다. 희빈장 씨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총애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여인을 모두 자신의 통제 아래 두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한편 조정에서는 당파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인현왕후는 서인의 지지를 받았고 희빈장 씨는 남인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두 여인의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적 감정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뒤엉켜 있었기 때문입니다. 1701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초부터 인현왕후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병을 앓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의원들이 치료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병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궁중은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숙종도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701년 8월 14일 인현왕후 민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34세였습니다. 15세에 왕비로 간택되어 19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5년은 패비로 살았고 나머지 14년은 왕비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끝내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폐위되었다가 복이 되었지만 결국 아이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행복했을까요? 왕비라는 자리가 그녀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인현왕후의 죽음은 궁중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34세는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게다가 병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냐고, 뭔가 석연치 않다고, 혹시 누군가가 해를 끼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바로 희빈장 씨였습니다. 희빈장 씨는 인현왕후를 미워했습니다. 이것은 궁중의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민 씨의 보기를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그 감정은 계속 쌓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녀가 인현왕후를 해했을까요? 혹시 그녀가 왕후의 죽음에 책임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고변이 들어왔습니다. 궁녀들이 나서서 증언한 것입니다. 희빈장 씨가 무당을 불러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당을 만들고 저주의식을 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현왕후의 이름을 쓴 인형의 침을 꽂고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죄였습니다. 왕비를 저주한다는 것은 영모에 준하는 중죄였습니다. 숙종은 즉각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빈장 씨가 불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언은 계속 나왔습니다. 여러 궁녀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당이 궁에 들어온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희빈의 처소에서 이상한 의식이 행해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증거도 나왔습니다. 신당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저주 인형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첫째, 증언한 궁녀들은 모두 인현왕후 계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희빈장 씨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과연 객관적이었을까요? 둘째, 증거의 출처가 불분명했습니다. 신당과 저주 인형이 정말 발견되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조작한 것일까요? 셋째,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인현왕후가 죽자마자 곧바로 고변이 들어온 것입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말입니다. 무고 사건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희빈장 씨를 제거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인 세력은 희빈장 씨를 미워했습니다. 그녀를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인현왕후의 죽음은 그들에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희빈장 씨를 저주 혐의로 몰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희빈장 씨가 저주를 했을까요? 7년간 쌓인 원한,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인현왕후를 없애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그녀를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아갔을까요? 실제로 무당을 불렀을까요? 실제로 저주의식을 했을까요? 이것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가들은 논쟁하고 있습니다. 숙종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그는 희빈장 씨가 유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은 증거가 있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이것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희빈장 씨를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녀에게 실증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26년간의 관계가 이제 부담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정치적으로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그녀를 정리할 수 있는 완벽한 구실이었습니다. 국문이 진행되면서 조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희빈장 씨의 오빠 장희재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누이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장 씨 일가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희빈장 씨 개인의 문제가 일가 전체의 문제로 확대된 것입니다. 신문은 가혹했습니다. 고문이 동원되었습니다. 장희재는 고문을 받으며 신문당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를 자백했습니다.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백이 진실이었을까요? 고문 속에서 나온 자백을 믿을 수 있을까요?
고문을 받으면 사람은 없는 죄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고통을 멈추기 위해 무엇이든 자백하게 됩니다. 희빈 장씨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언이 있었고 증거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럴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인현왕후를 미워한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법정에서 동기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동기가 있으면 유죄 추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희빈장 씨에게 불리한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평소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무당을 자주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복수를 다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증언이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작되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이 증언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희빈장 씨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1701년 10월 8일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희빈장 씨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목은 왕비 저주와 역모였습니다. 장희재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목은 부정부패와 역모였습니다. 장씨 일가는 몰락했습니다.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유배되었습니다. 15년간 누렸던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희빈장 씨의 아들 13세의 원자 윤희 아버지 숙종에게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습니다. 어머니는 억울하다고 어머니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법은 법이라고 죄는 죄라고 왕실의 위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3세 소녀는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1701년 10월 10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궁궐 취선당에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이날은 희빈장 씨가 사약을 마시는 날이었습니다. 38세의 여인이 생을 마감하는 날이었습니다. 15세에 궁에 들어온 지 23년 만에 22세에 숙종의 승언을 입은 지 19년 만에 30세에 희빈이 된 지 12년 만에 그녀의 삶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희빈장 씨는 이날 아침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담담하게 마지막 밤을 보냈을까요? 그녀는 거울을 보았을까요? 38세의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을까요? 한때 왕의 총애를 받았던 그 얼굴을, 한때 조선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불렸던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을까요? 그녀는 무엇을 후회했을까요? 무엇을 원망했을까요? 아침이 되자 내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약상을 들고 온 것입니다. 붉은 빛이 도는 독약이 작은 잔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생명을 끝낼 마지막 물건이었습니다. 희빈장 씨는 그 잔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무엇이 비쳤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체념이었을까요? 아니면 해방감이었을까요? 이때 그녀는 26년 전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1675년 15살의 나이로 처음 궁궐에 들어왔던 그날을 말입니다. 그날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궁녀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혹시 행복한 삶을 꿈꿨을까요? 중인 출신 소녀로 태어난 그녀에게 궁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때 몰랐습니다. 자신이 왕의 눈에 띄게 될 줄은, 왕의 후궁이 될 줄은, 희빈까지 오를 줄은, 그리고 사약을 마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1681년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22살 왕의 승언을 처음 입었던 그 해를 말입니다. 그것은 영광이었을까요? 아니면 공포였을까요? 왕의 승언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왕과 궁녀 사이에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왕이 원하면 궁녀는 따라야 했습니다. 이것이 궁궐의 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죄가 있을까요? 왕의 명령에 따른 것이 죄일까요? 그녀는 1688년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29살 아들을 낳았던 그 해를 말입니다. 아들을 낳는 순간 그녀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안도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불안이었을까요? 왕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얻지만 척도 만들게 되니까요. 왕자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도 생기니까요. 그녀는 그때 알았을까요? 이 아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줄을 말입니다.
그녀는 1689년을 추억했을지도 모릅니다. 30살 희빈이 되었던 그 해를 말입니다. 그 해는 그녀 인생의 정점이었습니다. 중인 출신 소녀가 정일품 희빈이 된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승리했다고 느꼈을까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팠으니까요. 그녀는 1694년을 되새겼을지도 모릅니다. 35살 인현왕후가 복위한 그 해를 말입니다. 그때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5년 전 자신을 선택했던 왕이 이제는 민씨를 선택한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왕에게는 진심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에게 여인들은 도구였을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 왕권 강화를 위한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지난 7년을 돌아봤을지도 모릅니다. 1694년부터 1701년까지 인현왕후와 같은 궁궐에서 살았던 7년을 말입니다. 매일 그녀의 얼굴을 봐야 했던 고통, 그녀에게 예를 올려야 했던 굴욕, 권력을 잃어버린 허무함, 이 모든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저주를 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했다 해도 그것을 그녀만 탓할 수 있을까요? 그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녀에게 권력을 주었다가 빼앗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여인을 같은 공간에 가두고 싸우게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희빈장 씨는 천천히 사약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을까요? 아니면 담담했을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13세의 아들을 떠올렸을까요? 앞으로 아들이 겪을 고통을 걱정했을까요? 어머니가 영모제로 사약을 받았다는 낙인이 평생 아들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훗날 아들이 왕이 되더라도 이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미안했을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숙종을 생각했을까요? 26년을 함께한 그 사람을 말입니다. 15살 소녀였던 자신을 바라보던 15살 왕의 눈빛을 떠올렸을까요? 22살에 처음 승은을 내리던 그의 모습을 기억했을까요? 30살에 자신을 희빈으로 만들어준 그를 고마워했을까요? 아니면 35살에 자신을 버린 그를 원망했을까요? 38살에 자신에게 사약을 내린 그를 저주했을까요? 희빈장 씨는 사약을 마셨습니다. 독이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사약은 빠르게 작용했습니다. 그녀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생명이 꺼져갔습니다. 38년의 삶이 끝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으니까요. 희빈장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659년에 태어나 1701년에 죽었습니다. 42년의 생이 아니라 38년의 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궁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희빈이었지만 왕실의 예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영모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쓸쓸히 묻혔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 권력의 중심이었던 그녀는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같은 날 그녀의 오빠 장희재도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사지가 찢기는 극형이었습니다. 그의 죄목은 부정부패와 영모였습니다. 장씨 일가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재산이 몰수되고 가족들이 유배되고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15년간 누렸던 영화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무상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궁궐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희빈장 씨가 죽은 후 궁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숙종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숙종은 담담했다고 합니다. 26년을 함께한 여인의 죽음 앞에서 그는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았고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법대로 처리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숙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정치가였습니다. 가장 고통받은 사람은 13세의 원자 윤이었습니다. 훗날 경종이 되는 이 소녀는 어머니가 영모죄로 사약을 받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1720년 그는 3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위는 불행했습니다. 어머니의 죄인이라는 낙인, 이복동생 연인군과의 갈등, 신하들의 불신, 이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1724년 그는 36세의 나이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재위 4년 만이었습니다. 게장과 생감을 먹고 갑자기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독살설이 제기되었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상처를 안고 살다간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현왕후는 정말 선하기만 한 피해자였을까요? 역사는 그녀를 선녀처럼 묘사했습니다. 특히 인현왕후전이라는 소설은 그녀를 완벽한 덕성의 소유자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후대에 쓰인 것이고 정치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실록을 보면 다른 면도 보입니다. 인현왕후도 정치적 인물이었습니다. 서인 세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의 복위는 단순히 개인의 복권이 아니라 정치적 승리였습니다. 그녀가 희빈장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기록이 부족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평화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희빈장 씨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역사는 그녀를 요부라고 기록했습니다. 왕을 현혹시킨 여인, 저주를 일삼은 마녀, 권력에 눈이 먼 악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15세의 궁녀가 된 소녀에게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22세의 왕의 승은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30세의 희빈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 죄였을까요? 그녀도 희생자였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주 사건은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가들은 논쟁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정치적 모함이었다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당시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이 희빈장 씨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악인은 누구였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숙종이었습니다. 그는 15세 소녀를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권력자와 궁녀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권력의 행사였습니다. 그는 왕비를 폐위시켰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23세 여인을 궁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는 후궁을 희빈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녀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왕비를 복위시켰습니다. 5년 전 자신이 폐위시킨 그 여인을 다시 중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여인들을 장기판의 말처럼 움직였습니다. 필요할 때는 올리고 필요 없으면 내렸습니다. 세 번의 환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1680년 경신환국, 1689년 기사환국, 1694년 갑술환국, 이 모든 정변의 중심에 숙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정치 세력을 바꿨습니다. 서인과 남인을 번갈아 가며 집권시켰습니다. 이것은 왕권 강화를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한 세력이 너무 강해지면 다른 세력을 지지해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인들이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인경왕후, 인현왕후, 희빈장씨 모두 숙종의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숙종은 26년간 희빈장씨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필요 없어지자 사약을 내렸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13세 아들이 무릎 꿇고 울며 빌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여인들은 정치적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권력형 성범죄라고 부릅니다. 15세 소녀를 후궁으로 삼는 것, 거부할 수 없는 관계를 강요하는 것, 이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합법이었지만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왕이라는 절대 권력, 남성이라는 성별 권력, 상전과 하인이라는 신분 권력, 이 모든 것이 희빈장씨를 압박했습니다. 그녀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관계였을까요? 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역사를 다시 봐야 합니다. 희빈장씨는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피해자였을까요? 인현왕후는 선녀였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인물이었을까요? 이분법적 평가는 진실을 가립니다. 두 여인 모두 불행했습니다. 두 여인 모두 희생자였습니다.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숙종은 왕이었으므로 그의 관점에서 역사가 쓰였습니다. 희빈장씨는 악녀로 기록되었고 숙종은 명군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공정한 평가일까요?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15세 소녀를 후궁으로 삼은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두 여인을 같은 궁궐에 가두고 싸우게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26년간 관계를 유지하다 필요 없어지자 사약을 내린 것은 누구입니까?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숙종의 권력도 그가 죽으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비극의 상처는 남았습니다. 경종의 불행한 삶, 장씨 일가의 몰락, 인현 왕후의 이른 죽음,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역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희생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권력형 폭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숙종과 세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15세의 궁녀가 된 장옥정, 38세의 사약을 받은 희빈 장씨, 그녀의 비극적 삶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